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야야. 오늘은 귀여운 거 옆에 귀여운 겁니다. 귀여운 그림과 귀여운 곰돌이. 안 가려지겠죠? 곰. 직접 동료 쌤이 이렇게 꼽아주셔가지고 이게 차마 뺄 수가 없네요. 자, 오늘의 와 진짜 썸네일 진짜 감동 그 잡채인데요, 정말. 와, 이거 직접 저를 이렇게 그려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거 뭐 어떻게 곰 자세라도 해야 되나?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따봉 자세 아니에요? 진짜 이게 자세히 보시면 퀄리티가 엄청나요. 제 어떤 옷과 넥타이 조끼 그림이랑 이 어떤 얼굴 섬세함이랑 사실 너무 감동스러운 것 이런 게 보여서 참 민망하긴 한데, 비눗방울을 불고 있잖아요. 근데 1단원이 지질, 2단원이 대기해양, 3단원이 천체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작가의 의도가 이게 맞다면 정말 훌륭한 분이 아닌가. 진짜 마이크 한번 조정하고요. 네, 구독 다 나오죠. 진짜 훌륭합니다.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 자, 오늘은 사실 오늘 영상이 수능 완성에서는 되게 중요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들 어려워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뭐냐면은 수능 완성의 10강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 모든 문제들은 이미 앞에서 풀어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능 완성 문제를 제가 어디 넣었지? 아마 수능 완성은 필기노트 문제편에서 쭉 뒤에 있습니다. 자의까지 끝나고 수능 완성은 플러스 알파라서 쭉 넘기시면 뒤쪽에, 이건 다 수특과 자의죠. 수특과 자의 한 다음에 N단원이 끝나서 전체 들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단원이 사실 다 있어서 문제수가 많지 않아서 그냥 수능 완성 10강 이 점 해가지고 제가 필기노트에 추가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좋은 문제들이 많고요. 제가 코멘트 할 것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은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이해될 때까지 꼭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5533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그림 가나는 남반구. 일단 남반구면 뭔가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죠. 지속적으로 부는 회전하는 바람에 의해서 발생한 해수의 침강 또는 용승의 모습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다. 화살표는 해수의 연직 이동인데요. 자, 우리 아시다시피 남반구는 에크만 수송의 방향이 바람 방향이 어디죠? 바람 방향의 수직 왼쪽이라는 거. 이거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거 앞에서 배운 내용들을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용승과 침강 보시면은 다 필요 없고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표층바람이 이렇게 불 때 물이 실제로 이렇게 갈 것처럼 생겼지만 이게 엄청나게 거대한 지구 규모로 가면요, 바람 방향이 이렇게 불 때 전향력이라는 힘이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것만 기억해. 다 필요 없고,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이 오히려 90도 오른쪽으로 물이 이동하고요, 표층바람의 남반구에서는 90도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경향성이 있다. 이게 바로 에크만 수송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사실 왼쪽에 있는 그림으로서 설명이 되지만 이거에 대한 디테일은 G2 때 배우시던지 아니면은 사실은 지원 수준에서 이 원리를 묻진 않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러면 북반구면 어디로? 바람 방향의 오른쪽. 여러분 보는 기준이에요. 이렇게 바람 이렇게 불면 이쪽, 이 오른쪽이죠, 화살표에. 그리고 이렇게 불면은 남반구는 이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물이 간다. 만약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 그러면은 북반구라면 물이 위로 가고요. 왜냐면 이거의 오른쪽 위니까. 남반구라면 이렇게 가서 왼쪽이니까 아래로 간다라는 거. 이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를 바탕으로 해서 첫 번째 연안 용승, 연안 침강 다 복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적도 용승이라는 게 또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많이들 어려워들 하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내용이다. 바람 방향의 북반구는 오른쪽으로 물이 이동하고 남반구는 왼쪽으로 이동한다. 전 세계 주요 용승 지역도 한번 봤었고요. 우리나라 여름철 동해안에서 등장을 하는 냉수대 개념도 이번 기회에 복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 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그때그때 그림으로 그려서 푸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남반구에선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는데 지금 이 세팅을 보고 한번 봅시다. 지금 원래 같으면 해수면이랑 여기서 지금 요 층이 지금 혼합층이 되는 거고요. 그 아래층에 진한 층이 수온약층이 되는 건데,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거는 아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혼합층과 수온약층의 그림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주어진 그림은 혼합층이 이렇게 얇아져 있고요, 수온약층이 굉장히 좀 이렇게 위로 마중 나옴, 즉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얕아져 있는 세팅입니다. 이런 세팅에서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표층의 해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수렴, 발산. 첫 번째로 표층의 해수가 수렴, 발산. 바로 표층 해수의 처음이니까
처음은 아니지만 오랜만이니까 천천히 표층 해수의 발산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표층 해수가 왜 발산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배웠듯이 어떤 바람 때문인데 이 바람 방향에 실제로 물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바람 방향을 역추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게 우리 이쪽으로 간다라는 거는 바람이 어떻게 불어줘야 되는 거죠? 바람 방향 왼쪽으로 이 물이 이동해야 되니까 바람 방향을 역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줘야 이 바람 방향의 왼쪽이잖아. 그죠? 이렇게 해수가 이동을 해주려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불어줘야 이 바람 방향에 천천히 할게요.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이렇게 물을 보내주겠죠. 바람 방향의 왼쪽. 왜? 남반구니까 바람 방향의 왼쪽. 그럼 우리가 오히려 물의 지금 이동을 통해서 해수의 바람이 부는 방향을 역산할 수 있는데 지금 얘는 시계 방향에 어떤 회전이 있다는 거죠. 천천히 시계 방향에 바람이 불고 있다. 표층의 시계 방향에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를 엄밀하게 푸시려면 이건 무슨 바람이죠? 저기압성 바람인가요? 고기압성 바람인가요? 시계 방향이니까 고기압성 하면 큰일 나요. 여기서 부는 바람은 저기압성 바람이다. 왜? 남반구니까. 남반구에서 시계 방향이면 남반구기 때문에 왼손을 들고 애가 시계로 돌려면은 이 상태로 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공기가 상승하는 저기압성 바람인 거죠. 그래서 저기압성 바람이 불고 있는 저기압대라는 거고요. 얘가 표층에서 계속 해수가 발산이 일어나니까 지금 혼합층이 평소보다 얇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채워주려고 어떻게 됩니까? 심층의 찬해수가 올라옵니다. 심층의 찬해수가 올라오게 되죠.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용승이 일어나는 거죠. 그쵸? 용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기압성 용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용승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생기는 게 뭐냐면 수온약층 시작되는 깊이가 원래 이 정도 깊이였는데 애가 지금 굉장히 마중 나오죠. 그래서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얕아진다. 이렇게까지. 이게 완벽한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 문제를 푸는 동안 바람의 저기압성 바람인지 고기압성 바람인지라던가 수온약층 시작 깊이라던가를 물어보진 않지만 여러분 이 정도까지 완벽하게 해주셔야 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지금 나그림 조금 더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평소의 수면보다 얘가 좀 볼록하게 올라왔죠. 왜 그러냐면은 표층 해수가 이번에 수렴하기 때문이죠. 표층 해수가 수렴하기 때문이죠. 수렴을 한다라는 건 이를 통해서 바람 방향을 역산할 수 있는데 얘가 이 물들이 지금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번에 오히려 바람이 이렇게 불어줘야 왼쪽이 이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도 이게 왼쪽이 돼야 되니까 바람을 그려주면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표층에서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에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의 바람. 자, 남반구에서 반시계 바람이기 때문에 남반구에서 반시계 방향 왼손 들고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로 손가락들이 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남반구 고기압성 바람이다. 이게 남반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반구 세팅이니까. 자, 그래서 표층의 해수들이 계속 모이니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갈 데가 없으니까 아래로 내려가야지.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해수의 침강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평소의 수온약층 깊이보다 얘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찍혀 눌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수온약층이 시작되는 깊이를 물어본다면 얘는 깊어진다. 깊어짐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깊어짐입니다. 됐죠? 이게 완벽한 분석입니다. 만약에 같은 그림인데 이 세팅을 문제를 출제할 때 남반구가 아니라 북반구로 바꿔버리는 순간 문제가 정반대로 풀리가 되겠죠. 왜냐면 얘가 바람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바람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가에서는 이 해수의 이동이 오른쪽이 돼야 되기 때문에 표층의 바람 방향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북반구 세팅으로 만약에 문제를 냈다면 보라색으로 쓸게요. 그러면 북반구 세팅이라면은 표층 해수 발산은 맞아요. 왜냐면 그림 자체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근데 보라색 세팅으로 바뀐다. 즉 바람이 이렇게 불어줘야 해수가 바람 방향 오른쪽이 되니까 표층의 반시계 방향의 바람이 부는 게 되는 거고요. 북반구에서 반시계 방향의 바람은 오른손 들고 반시계니까 위로 덤섭. 그래서 여전히 저기압성이다. 여전히 저기압성. 그렇기 때문에 해수가 계속해서 발산이 일어나서 얘를 채워주려고 올라온 용승도 동일하게 일어나고요. 그래서 수온약층 시작하는 깊이도 얕아집니다. 같은 세팅이지만 북반구라고 만약에 이걸 줬다면은 이 그림 자체를 해석할 때는 표층 해수의 수렴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수렴해서 이동하는 해수의 이동 방향이 바람 방향이 이번에 오른쪽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바람 방향을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려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잘 보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죠. 이번에 북반구라면
가였으면은 이렇게, 가였으면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는 다 똑같은데 표층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북반구라면 시계 방향에 어떤 바람이 흐르고 불고 있다라는 거고, 북반구에서 시계 방향 바람이면 오른손, 북반구니까 오른손 들고 아래로 내려야 위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고기압성 바람이 불고 있는 거는 동일하다. 근데 해수가 표층이 계속 몰리니까 계속해서 내려가는 침강도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온약층 시작 깊이는 깊어지는 것도 동일하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단원 아주 중요하다 했어요. 이 영상, 이 문제 하나만 푸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문제 풀고 답 맞았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뜯어보고 다시 보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어떤 게 출제될 수 있는지, 내가 놓친 건 없는지 끊임없이 분석해 보십시오. 문제는 쉬워요. 봐봐요. 가나 모두 표층에서 이동하는 방향, 바람 방향의 대체로 직각 방향이다. 맞죠? 이거는 사실 이거 없어도 이 자료 해석을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거죠. 좀 더 엄밀히 가볼까요? 대체로 무슨 방향이죠? 왼쪽, 직각 왼쪽 방향인 거죠. 대체로 직각 왼쪽 방향, 직각 왼쪽 방향이라는 거. 가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나요? 아니야. 그쵸. 우리 지금 일단 북반구 세팅 아니에요. 남반구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한 거 봐야죠. 그 민트색으로 한 거. 민트색으로 한 거. 우리 여기 민트색으로 한 거 처음에 한 거는 반시계가 아니고 시계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시계 방향 맞고요. 나에서 표층에서는 수렴한다. 수렴하는 거 잘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푸셔야 된다. 자, 2번 엘니뇨 라니냐 문제인데요. 엘니뇨 라니냐의 수온이기 때문에 아주 이지합니다. 앞에 영상들 다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한 거, 서태평양 굉장히 두꺼운 거, 이거 바로 라니냐겠고요. 여기 서태평양 뜨거운 따뜻한 물이 지금 동태평양으로까지 이렇게 넘어왔죠. 이거는 엘니뇨식이다. 자, 그래서 렉이 좀 걸리네요. 무역풍의 세기는 당연히 라니냐인 엘니뇨 시기가 강하고요. 가시기 즉 라니냐 시기에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강수량 편차는 어떻게 되냐? 여기 굉장히 또 따뜻하니까 위쪽에 구름이 몽실몽실 많이 생겨서 비가 많이 내리겠죠. 그러니까 강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양의 값 정답이고요. 나시기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요 나시기에 동태평양이면 여기죠. 동태평양에서 평소보다 해수면 높이가 굉장히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따뜻한 물이 넘어오니까. 그래서 20도씨 등수온선에서 깊이 편차는 얘가 20도씨가 굉장히 좀 평소보다 깊은 곳에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이렇게 생겨 있던 게 따뜻한 물이 막 밀려 넘어 들어오니까 상당히 뚱띠해지죠. 동태평양이. 그러니까 원래 요 정도 깊이에서 시작했던 애가, 깊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봐야죠. 요 정도 깊이에서 시작했던 애가 요 정도로 깊게 내려간다라는 거. 그래서 등수온전 시작 깊이 편차는 깊이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양의 값 정답. 이게 빠르다? 앞에 영상들 다 보고 오세요.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가 누적범위고요. 지금 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이면 우리 학교가 아닌 분들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속도가 전혀 빠른 속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친절하게 풀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현재와 A시기, 근일점에 위치한 지구의 모습과 공전궤도 1부인데요. 봤더니만은 이게 지금 근일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둘 다 근일점이에요. 근일점인데 현재 시기에 비해서 A시기는 어떻죠? 근일점이 멀어졌어요. 근일점이 멀리 갔어. 그쵸? 근일점이 멀리 갔다. 우리가 20률이 커지면은 근근원원으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근일점이 근접하고 원일점이 더 멀리 간다라고 20률이 커지면. 근데 현재에 비해서 지금 근일점이 멀어졌다는 건 근근원원의 반대로 이동했다는 거니까 20률이 작아진 케이스죠. 그러니까 A식인 20률이 작은 케이스. 한마디로 더 타원궤도가 아니고 더 원궤도죠. 더 원궤도인 거. 그리고 현재는 20률이 더 큰 시기, 즉 상당히 타원궤도. A 시기에 비해서 타원궤도인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이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도엔 지금 북반구 중위도죠. 북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가 크냐? 자, 북반구 중위도에서 연교차를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죠? 현재 북반구, 지금 북반구 중위도를 봐야 되니까 현재부터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에서 어려운 거 먼저 시작하면 돼요. 아는 거 먼저 가셔야 돼. 현재 우리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겨울, 근일점에서는 겨울이에요. 북반구. 그리고 원일점에서 이응 여름인 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 상태인데 그런 말은 남반구는 사실 여름이고 계절은 반대니까. 그죠? 그리고 20률 이외의 요인은 변하지 않으니까 A 시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북반구는 겨울이고 남반구는 여름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북반구의 중위도의 기온의 연교차를 물어봤는데 애가 지금 색깔을 좀 바꿔서 북반구 겨울인데 여긴데 A시기에도 마찬가지로 북반구 겨울이 동일한 위치예요. 근데 우리 현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현재의 북반구의 겨울은 A시기 겨울에 비해서 태양에 가까운 여름이죠. A시기 겨울은 먼 겨울이고 현재 겨울은 가까운 겨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북반구 겨울은 상당히 온도가 높은 시즌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반구 중위도의 겨울의 온도가 지금 현재 좀 높은 시기예요. 그 말은
보지도 않아도 돼. 여름의 온도는 낮을 거거든요. 겨울의 온도는 좀 높고 여름의 온도는 낮으니까 얘네 둘의 갭 차이가 작은, 즉 연교차는 현재가 더 작은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다 땡. 자, 그리고 37도 S, 이번엔 남반구예요. 남반구니까 조금 조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반구에서 남중한 태양의 고도가 최대일 때, 자, 이 말에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중한 태양의 고도가 최대일 때, 일단 이거를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자료는 뭐죠? 그렇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바로 이게 떠올라야 돼. 남중고도, 태양의 남중고도 하자마자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거는 제가 다 정리해드렸던 바로 어디 갔어? 앞쪽에 있나 보다. 여기다. 이 그래프입니다. 지원 수준에서 태양의 남중고도를 물어보려면 이 그래프밖에 떠올릴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게 찍히는 계절이 언제? 여름일 거고, 낮게 찍히는 계절이 겨울일 거예요. 그러면 저 문장 보세요. 남중한 태양의 고도가 최대인 계절은 언제입니까? 당연히 여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복잡하게 써놨지만은 사실 이 말은 37도 S니까 남반구 중위도에서 여름일 때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쵸? 해석해드리면 남반구 중위도 여름일 때, 한마디로 남반구 여름의 온도의 변화를 추적하라는 건데,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되냐? A 시기가 더 높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공교롭게도가 아니고 문제가 좀 친절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 점에 박혀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살짝 지워주시고, 기억선 지었으니까 샵. 남반구 여름의 온도 변화를 봐줘야 되는데, A 시기는 현재에 비해서 먼 여름이 된 거죠. 먼 여름. 현재는 가까운 여름인데 더 먼 여름이 됐다. A 시기는. 그래서 남반구 중위도 여름일 때 A 시기에 여름이 더 먼 여름이다. 먼 여름이라는 거는 여름의 온도가 더 낮은 거고, 그 말은 평균 기온이 더 높지 않고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연교차까지 물어봤다 하면은 여름의 온도 줄었으니까 겨울의 온도는 무조건 늘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교차는 감소했다 까지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자, 지구가 원위점에 위치할 때 했습니다. 원위점에 위치하는 건 사실 이 정반대인데 그림을 그리셔서 푸셔도 되고, 우리 한번 그림 안 그리고 한번 해보자. 최대한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은 현재가 적냐. 자, 현재는 20률이 더 큰 시기죠. 20률이 더 큰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더 근일점은 더 근접해 있고 원일점은 더 멀리 있는 근근원원 시기라는 거예요. 원일점에 위치할 때 현재가 더 원일점에 멀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 입사한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더 적을 수밖에 없죠. 답은 3번. 이 속도가 빠른 분들은 앞에 영상 다 천천히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되고, 에이 뭐 이거 대충 하고 넘어가도 되겠지,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데 단계별로 개념 강의, 문제풀이 강의, 수특, 자의 안 풀고 수완 넘어오시면 여러분들 진짜 다 넘어집니다. 지금 이 문제 하나 푼다고 다른 문제들 풀릴 거라는 그런 착각 절대 하지 마세요. 천천히 단계별로 하시는 겁니다. 4번, 그림은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100단위로 했을 때 지구 열수지를 나타낸 겁니다. 자, A는 B 빼기 C보다 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다이나믹한 계산 문제가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100을 때려 넣었는데 30, A 45로 쪼개집니다. 그럼 A는 25가 돼야지 30 더하기 45 더하기 25를 해야 100이 나오죠. 맞죠? 70. 그쵸? 그러면 B 빼기 C를, 이제 A는 해결됐는데 B 빼기 C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를 얼마나 풀어봤고 센스가 있느냐인데, 여기서 방정식 세워주면 딱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표에 들어오는 거 45 더하기 지표에 흡수되는 거 C는 지표에서 나가는 거 29 더하기 나가는 거 B가 평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C 우변으로 넘겨준 B 빼기 C는 29 좌변으로 넘겨준 16 딱 나오죠. B랑 C의 값을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16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A는 25. 그러면 25는 16보다 크다. 정답. 지구는 복사평형 생태이다. 당연한 말이고요. 그리고 대기 중 온실기체 농도가 높아지면 대기권에서 방출한 에너지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를 하면은 얘가 먹는 것들이 다 늘어나. 그러면은 당연히 많이 먹었으니까 뱉는 것들도 다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기 방출한 에너지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구가 복사평형 상태이냐라는 니은 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신데, 왜 그러냐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대류전도 잡열은 복사가 아닌데 얘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대류전도 잡열을 포함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복사평형 상태라고 볼 수가 있냐? 다른 복사 외에 전도, 우리 연절단의 세 가지 방법이잖아요. 전도, 대류, 복사 중에 복사평형이면 복사로만 관련된 에너지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랑 대류도 지금 이 그림에 표시가 돼 있는데, 심지어 잡열까지 얘네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게 복사평형입니까? 라는 질문은 개념이 약간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우리가 흔히 관용적으로 얘기하는 복사 평형은 29, 이 대류전도 잡열이라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에너지까지 넣어서 전체를 아울렀을 때 복사 평형이 된다라고 관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니은 선지는 너무나 당연한 선지라서 이런 게 갑자기 흔들리시는 분들은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이게 복사 평형의 정의가 뭐였지?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직접 보면 되지. 자, 직접 보면 되죠. 이렇게 흔들릴 때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잡아줘야 돼요. 복사 평형. 복사 평형 있죠. 흡수하는 에너지만큼 방출하여 평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 이거는 그냥 지구가 현재 복사 평형 상태에 있음을, 이런 상태에 있음을 그냥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답지도, 자, 애매하면 언제나 이렇게 근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저 실제로 그래서 답지도 얘가 지금 4번이잖아요. 뭐라 써있냐면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70단위를 흡수한 후에 지구 복사 에너지를 70단위 방출함으로 복사 평형 상태이다. 지금 지금 100을 때려 넣었는데 30일 튕겨 나오죠.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들어간 건 70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양이 70이죠. 한마디로 들어가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죠. 그러니까 복사 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게 지금 복사 평형의 정의와 정확하게 입각하지 않습니까? 흡수하는 만큼 에너지를 방출할 평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가 복사 평형인데, 내가 100을 넣었는데 30은 튕겨내고 70을 실질적으로 넣었는데 70이 그대로 나오네. 이게 복사 평형의 엄밀한 정의와 일치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정확히. 애매하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의와 답지와 아니면 선생님들께 여쭤봐가지고, 사실 선생님들이 왕왕 실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많은 범위들과,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행정 업무도 많잖아요. 잠깐 깜빡하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애매하다 그러면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의 정의, 그리고 그거에 적혀있는 답지, 이런 게 출제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이런 것들 꼼꼼하게 보시는 습관을 가지셔라. 자, 2, 4, 4, 1 가겠습니다. 2, 4, 4, 1. 자, 5번. 그림 가나는 바람이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부는 어느 시기 관측한 북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연안 표층 수온 분포랑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 분포입니다. 자,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 우리 어디서 배웠죠? 바로 엘니뇨 라니냐에서 배웠습니다. 바로 여기서 배웠죠. 여기서 영양염류량이라던가 엽록소 농도, 플랑크톤 수하면서 이런 것들이 심플하게 뭐에 반비례 한다? 수온에 반비례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온이 낮으면 얘네들이 많은 경향성이 있다는데, 그거는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보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바로 앞전에 풀었던 수능 완성 문제에서도 그게 실제 데이터가 약간은 달랐던 게 있었습니다. 용존산소량이 무조건적으로 수온에 반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거. 무슨 문제인지 혹시 렉이 좀 걸려서 모르실까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그때그때 보여드려야지. 영상의 장점이죠. 제가 이렇게 약간 찾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냥 넘겨서 보시면 되니까. 바로 전에 풀어드렸던 앞단원 수능 완성이었는데요. 잠시만요. 이거보다 앞단원이었나 보다. 한 단원 앞에. 이거죠. 지금 이게 8강 3번이죠. 8강 3번. 이 문제의 디귿선지 꼭 보시도록 하세요. 이거의 디귿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존산소량은 수온이 낮으면 무조건 많다라고 생각을 해왔지만은, 이 문제 보시면은 수계가 다를 경우에 수온이 낮아지더라도 오히려 수온이 더 낮은 이 하얀색 점들이 수온이 더 낮은 얘네보다 용존산소, 아니지, 얘네 두 개를 봐야죠. 수온이 더 높은 이 검은색 애들이 더 용존산소량이 얘에 비해서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었다 했어요. 이전 영상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향성을 그냥 참고하시되 실제 자료를 보셔라. 근데 이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 같은 친구들은 얘 자체로 단독 출제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 출제 염려는 한마디로 얘만 보고 수온이 어떻게 될게를 물어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과학 시간은 아니니까. 그래서 얘는 주로 어떤 보조자료로서 등장을 하고요. 주자료를 해석을 하고 이 주자료의 해석을 통해서 보조자료를 분석해내는 그런 식의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봤더니 새로운 그래프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축을 잘 봐야 되죠. 이 축 보더라도 우리가 세계지리 시간도 아니고 이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아셔야죠. 어디예요 이게? 북아메리카니까
최소한 북반구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북반구. 그리고 숫자들을 봤더니 북반구 중위도 정도라는 건 아셔야죠. 아무리 우리가 세계지를 모른다 치더라도 북반구 중위도입니다. 그리고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이 정도를 모르면 지구학도 못해요. 북반구 중위도고요. 북반구 중위도. 이 상태에서 수온이 하얀색이면 수온이 높은 거고 검은색이면 수온이 낮은 건데 우리 관측 지역인 A 영역은 주로 어떻습니까? 약간 진해요. 진하다는 거는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왜 얘가 수온이 이렇게 낮을까요? 그렇죠. 얘가 지금 표층에 있는 해수들이 이쪽으로 밀려나가서 이쪽일지 정확한 건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연안으로부터 멀리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게 일어나는 거죠? 연안 용승이 일어나고 있는 세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은 해수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북반구기 때문에 바람 방향에 무슨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한다? 오른쪽으로. 그럼 우리가 물의 이동을 통해서 바람 방향을 역산할 수 있는데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고 있다는 거죠. 정확히 이렇게 일지 이런 건 몰라요. 근데 최소한 무슨 풍이 불고 있다? 북풍이 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북풍 계열이 불어줘야 애들이 바람 방향에 오른쪽으로 밀어내니까 연안으로부터 해수를 밀어내겠죠. 그래서 남풍 계열이 아니고요. 정반대입니다. 북풍 계열이고요. 북풍 계열. 불어오는 쪽이 바람의 방향이에요. 남쪽으로 불어나가는 거는 남풍이 아닙니다. 그걸 바탕으로 봤더니만은 자,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 하얀색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검은색이 좀 적은 겁니다. 검은색이 좀 적은 거죠. 우리 관측 지역을 봤더니 좀 허여멀건해요. 어떻다는 거죠? 굉장히 플랑크톤 농도가 많다라는 거고 이거는 수온이 낮은 지역이라는 거에 어느 정도 합치합니다. 플랑크톤 농도는 일반적으로는 둘이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온과. 대기가 불안정해서 저군형 구름이 잘 발달한다. 와, 이거 아니죠. 그리고 영양염이 포함된 해수가 심층에서 공급되는 얘기 한마디로 연안 용승 얘기하는 건데 이거 문제가 굉장히 그래도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될 이유는 니은선지 때문입니다. 니은선지. 대기가 불안정하여 저군형 구름이 잘 발달한다. 이게 아니다라는 걸 느낌적으로 푸신 분들은 항상 근거 찾으셔야 돼. 이거 우리가 어디서 배웠게요? 바로 대기의 초입부에 있던 기단의 변질 개념입니다. 여기 있죠. 기단의 변질 개념입니다. 한랭기단의 변질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키워드로 내고 싶으면 무조건 서해안 폭설, 겨울철 서해안 폭설이 등장을 한다 했어요. 온난기단의 변질 같은 경우는 주로 남해안에 안개나 해무가 끼는 게 있는데 이거와 함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냉수대 문제입니다. 일단은 대기 불안정에서 저군형 구름이 잘 발달한다라는 거는 우리 한랭기단의 변질을 의미하는 건데 이 한랭기단의 변질의 메커니즘은 아래가 뜨거워서 데펴가지고 애가 뒤집어 까면서 저군형 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찬물이 올라오는 연안 용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랭기단의 변질보다는 온난기단의 변질과 성질이 비슷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기다가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연관 문제로 어디다 적었지? 여기다 적어야겠다. 수능특강, 올해 수능특강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그냥 수특 7강 3점의 4번 문제를 보십시오. 이게 바로 냉수대 문제거든요. 이거 다 앞에 영상도 있고 필기노트에 다 있기 때문에 보시도록 하세요. 저게 무슨 문제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꼭 같이 보시면서 냉수대 문제도 체크를 하시길 바란다. 결이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상황에 여기 A 지역에 현재 A 관측 지역에 이런 식으로 연안 용승이 많이 일어나서 온도가 떨어지는 이거는 사실은 미국의 냉수대 아니에요? 뭐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의 냉수대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남해안의 어떤 냉수대, 동해연안이네요. 동해연안의 냉수대와 여기는 뭐 미국 서해안의 냉수대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연결해서 같이 공부 또 하시길 바라고요. 6번. 이거 쉽습니다. 뭐 표층 수온 변차인데요. 딱 보면 나오죠. 진한 게 온도가 높은 건데 봤더니만은 지금 여기 서태평양 쪽이 굉장히 진해요. 온도가 높고요. 동태평양 쪽에 굉장히 온도가 낮다. 이거 뭡니까? 굉장히 무역풍이 세서 따뜻한 물이 서쪽에 처박혀 있는 바로 라니냐죠. 라니냐. 이 시기에 우리나라 주변을 봤더니 이거 외울 필요 없죠. 그냥 주어진 자료 해석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근처 보니까 거의 다 약간 진한 색깔이에요. 우리나라 라니냐 때니까 이쪽에 따뜻한 물이 많아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좀 주나 보다 하고 문제 푸시면 되겠죠. 무역풍으로 발생하는 상승기류의 위치가 동쪽으로 이동한다. 아니죠. 더 서쪽으로 얘가 이렇게 이동해서 더 서쪽으로 처박히겠죠. 그죠?
그리고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동태평양 손차가 커지는 게 라니냐 시기의 특징이고요. 양쪽에 불균형이 심해지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 포층 수온 대체가 높아졌다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자료를 해석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 적어 놓으세요. 수특 이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니은선지인데 이 니은선지와 함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올해 2024 수특 똑같이 7강에 똑같이 3점에 이번에는 7번이에요. 제가 이거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상승 기류의 위치만 파악해서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보시라고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7번 문제 이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가자료가 해석하기 까다롭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하강 기류가 굉장히 지금 눈을 잡아 끄는데요. 이목을 다 필요 없고 상승 기류만 보시면 된다라고 제가 교통 정리해드렸어요. 뭐냐, 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상승 기류가 있는데 얘가 원래 서쪽에 치우쳐 있어도 이렇게 동쪽으로 밀려났으니까 얘가 엘니뇨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 하강 기류가 너무 빡세게 나와 있어서 하강 기류가 먼저 보이는데 그걸 볼 게 아니고 무조건 상승 기류만 보시라 했어요. 상승 기류가 어딨냐면 지금 여기 있습니다. 되게 미약하죠. 얘에 비해서 얘가 시선을 잡아 끄니까. 근데 상승 기류는 여기 있거든요. 상승 기류가 더 서쪽에 잘 처박혀 있는 얘가 바로 라니냐. 얘는 그 상승 기류가 원래 여기쯤 있어야 될 친구가 이렇게까지 넘어온 따뜻한 해수가 밀려 넘어오니까 무적풍이 약해져서 엘니뇨라는 거. 이 문제도 같이 보시도록 하세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공부할 때. 자, 7번. 그림은 기후변화의 요인을 구분하는 과정인데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버벅거리면서 느낌으로 푸시는 분들 큰일 납니다. 요즘 출제 경향은 큰 그림을 잘 그려서 디테일을 놓치시면 안 되는데 저게 흔들리는 분들은 제가 맨 처음에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이 기후변화 요인 공부하실 때 이 큰 틀 잡고 공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당장 이거 딱 끄고 이면지 펼쳐서 이거를 정확하게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다 이면지에 적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복습하세요. 지금 영상 멈춰놓고 될 때까지. 왜 그러냐? 이런 문제가 요즘 출제되는데 이런 거에서 틀리면 진짜 서러워요. 어디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막 이런 느낌으로 틀리는 게 제일 억울해. 자, 수륙분포 변화, 태양활동 변화, 산업화 도시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질문, 기후변화의 인위적 요인이냐? 예 라고 했습니다. 답은 찾기 쉬워요. 이게 당연히 산업화 도시화가 A겠지.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루트가 정확하게 실현이 되어야 됩니다. 기후변화 요인을 묻는 문제네? 자연적, 인위적인데 지금 인위적 요인에 예스니까 여기로 와서 저 산업화와 도시화 외에도 뭐가 있다? 산업화 도시화는 여기 들어있는 건데 사막화도 있었고 에어로졸 배출도 있었고 온실기체 증가도 있었지. 얘네들이 어떻게 각각의 디테일들이 있었는지는 당연히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 뒤쪽에 정리해드린 이 영상들 있어요. 다. 맞아. 어떻게 했었지? 얘네들? 이런 디테일들이 있었지. 이런 것들 떠올려야 된다. 자, 두 번째. 아니오로 갔습니다. 그러면은 머리에서 그려줘야지. 인위적 요인이 아니네. 그럼 자연적 요인인데. 자연적 요인은 지구 외적과 내적으로 나뉘는데. 오케이. 디테일을 좀 이따 보자고. 지구 구변의 내적 요인이냐? 내적 요인이냐? 당연히 내부에 있는 거 수륙분포의 변화. 이게 예스가 들어가는 게 얘가 B. 태양 활동의 변화 C겠지. 자, 그럼 물어볼게요. 태양 예스. 얘는 일단은 지질이라던가 고체지구에서 하던 거죠. 고체지구. 오케이. 판구조론, 대륙이 동설 이런 게 떠올라야 되고. 그리고 아니요. 즉 태양 활동의 변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로 추적했죠? 흑점수 죽이는 약 11년, 마운더 극소기 이런 개념들이 바로바로 따라락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수륙분포 변화,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오히려 온도가 내려가요. 화산재가 쉴드 치니까. 화산이 뜨거우니까 오히려 온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1992년에 화산 폭발 아니에요? 아니라고. 화산 폭발은 이때 일어나서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 자료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지표면 상태가 변화해서 과연 어떤 대기 순환이 바뀔 수 있는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 번 강조드렸죠. 이런 것들. 이런 디테일들을 놓치시는 순간 여러분은 아웃이다. A는 대기랑 지표의 반사율을 변화시키느냐? 산업화 도시화 당연히 변화시키고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왜 어떤 메커니즘으로 지표면의 반사율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지표의 반사율을 변화시켜서 그 전체적인 기후 시스템의 변화, 대기와 대기의 수단 자체의 변화를 어떻게 시키냐? 심플하게 보세요. 빙하가 반사율이 50에서 70%인데 빙하가 녹으면 그만큼 반사율이 주니까 받아 먹는 에너지량이 늘겠죠. 그치?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대기 순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판의 운동은 비를 일으키는 원인, 즉 판의 운동은 고체지구 단원에서 배웠지만은 수륙분포의 변화를 당연히 일으키고요. 이걸 우리가 대륙이동설이라던가 판구조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C로 인해, 즉 태양 활동의 변화를 통해서 자전축 이해전환 세차 운동이 일어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이거를 이 동그라미 치신 분은 자, 외적 요인에 대한 어떤 디테일이 전혀 안 된 거죠. 즉 태양 활동의 변화인데 질문은 세차 운동을
세 번째 그죠? 경사 방향 변화 세차 운동으로 물어보고 있잖아요. 얘랑 얘는 엄밀히 말하면 태양과 지구에 관련된 완전 관련 없는 카테고리에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자, 8번도 틀리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은 이런 식의 어떤 계산 문제보다는 실제 데이터 해석 능력을 묻는 문제가 훨씬 많다라는 거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메테인 그리고 일산화 이질소라는 친구까지 해서 농도 변화를 기여도랑 함께 나타낸 건데요.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한 것 중에서만 온실기체에 기여한 정도를 나타낸 겁니다. 딱 봐도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될지 전 벌써 보여요. 뭘까요? 얘는 이 말을 괜히 주지 않았을 거다. 이걸 보자마자 딱 보이는 게 얘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ppm이고 나머지 두 개는 ppb입니다. 한마디로 이산화탄소는 지금 보이는 이 축에 있는 숫자들의 ppb 이 단위로 변경을 해주려면 다 곱하기 1000씩을 해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단위 장난질을 하겠다라는 거죠. 너무 뻔한 출제 의도입니다. 당하시면 안 돼요. 대기에 의한 적외선 흡수량은 점점 증가하고 있죠. 당연한 말이죠. 왜냐면 세계 온실기체가 모두 다 어쨌든 간에 각자의 속도로 온실기체가 어쨌든 간에 증가한다라는 거는 온실 효과 자체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 말은 적외선 흡수량은 점차 증가하고요. 농도의 증가량은 이산화탄소가 적냐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틀리신 분들 많을 텐데 이산화탄소가 적다를 동그라미 치신 분들은 얘가 너무 천천히 증가하고 메테인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림이라 선생님 이거 당연히 기울기가 큰 얘가 더 크니까 이산화탄소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 큰일 난다고. 실제 저 데이터 값은 이 지금 Y축 증가량에 곱하기 1000배를 해줘야 파란색 애들이랑 동일한 비교가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그래프의 증가량이 굉장히 실제 데이터를 읽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직접 읽어볼게요. 여기서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20ppm 증가. 자, 실제로 읽어봅시다. 대충 여기서부터 4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는 다 해봤자 한 430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이 올라갔는데 얘는 ppm 단위니까 사실은 20 곱하기 1000 ppb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2만 ppb가 증가한 거죠. 이에 비해서 지금 메테인 같은 경우는 900 ppb 여기가 한 1600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한 900 정도로 볼까요? 그러면은 900 되나요? 아니 1800인가 봐요. 어쨌든 간에 답지에서는 한 900 정도래요. 어쨌든 간에 900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900 ppb 봐봐요. 압도적으로 빨간색이 크다니까. 2만 ppb라니까요. 20이 아니고 그냥 무지성으로 숫자 읽어주시는 방식으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자, 이것도 많이들 틀렸을 겁니다. 제가 디귿선지도 땡이죠. 니은과 디귿선지 다 체크해 놓으시고 이런 거 틀리시면 진짜 눈물 납니다. 농도가 같은 경우에 온실기초에 미친 영향은 이산화탄소가 클 거야. 이거 동그라미 치신 분들 이렇게 푸셨을 겁니다. 야, 이산화탄소 기호도 65 엄청난데? 야, 이거 당연하지. 동그라미. 큰일 나요. 전제 조건이 뭐죠? 농도가 같은 경우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농도가 다르다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전체적으로 얘는 1000배나 더 커요. 1000배나 더 커. 자, 심플하게 푸시면 이렇게 씁니다. 1000배나 더 큰데 65야. 65 기호도가. 근데 얘네들은 거의 다 1000분의 1인데 뭐랑 비교해야 되죠? 그 일산화 이질소죠. 얘죠. 얘 같은 경우에는 1000배도 거의 다 1000배도 작은데 6.5야. 뭔 얘기냐? 지금 기여도만 떼놓고 보셨을 때 이산화탄소의 기여도가 당연히 얘보다 큽니다. 얼마나? 정확히 10배. 소름 돋지 않나요? 문제 내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딱 정확히 10배 큽니다. 근데 양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다고? 1000배. 1000배나 많으면 최소한 1000배 이상의 기여도가 있어야 쌤을 칠 수 있잖아요. 힘이. 얘는 지금 물량빨인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쵸? 한마디로 같은 농도, 같은 양으로 맞춰주면은 오히려 이산화탄소의 영향력 자체는 작고 일산화 이질소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 어떻게 이산화탄소의 기여도가 이렇게 커요? 그 한 명이 싸우는 건 그렇게 약한데? 왜냐면은 물량이 1000배 많다니까? 우리 역사 공부하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우리가 중국이랑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구가 기본적으로 많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총을 들고 있어도 좀비 영화 보셨잖아. 아무리 총과 기관총 막 이런 거 있어도 막 좀비가 막 1000명 이렇게 덤벼들면 어떻게 이겨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기가 막히게 지금 기여도가 10배 차이 난다. 한마디로 이산화탄소가 총량에서는 10배 우세하나 양 자체가 1000배 많아. 그러니까 답지에서도 써있어요. 뭐라 써있냐면 1000배 이상 많은데 10배밖에 크지 않은 거 보면은 오히려 온실효과에 미친 영향 자체는 이산화탄소가 더 작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라는 거. 하나씩 떼놓고 봤을 때 농도를 일치시켰을 때는 훨씬 더 이산화탄소가 약하다라는 거. 근데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의 기여도가 65%라는 건 우리 예상과 아득하게
예상보다 아득하게 많은 양이 지금 방출되고 있다는 거죠. 2점짜리 문제 하나 푸는 데만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다음 3점짜리 6문제도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풀어드릴 겁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네, 다음 영상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빠빠. 고생했어요. 뿅.